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누가 저 잘났나? 여기도 역시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 형제예요. 이 형제가 누가 더 잘났나 다투는 이야기예요. 역시 어때요? 부모가 항상 문제죠. 그래서 부모는 절대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죠? 또 그 영향이 나쁘게 끼칠 수 있죠. 절대 영향이 나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쁘게 끼치는 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56쪽 읽어보겠습니다. 숲속 빈태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알바 롱가의 왕녀인 네아 실비아로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신녀였다. 그런데 마르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여, 이 마르스는 그 그리스의 아레스 신하고 같아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스 신하고 그 로마가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가 세계의 중심지였죠. 엄청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화가 어때요? 로마로 끝나서 로마 문화가 돼요. 이 그리스 아테네 문화가 전체로 퍼지게 된 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역할을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이렇게 통일하면서 어때요? 인도 북부까지 막 그 아테네 문명이 전해지죠.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명이 서양 그 문화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는 같은 문화권이라 보면 돼요. 특히 그 로마 초기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로마는 어때요? 아름다운 정치를 했죠. 호민관도 있었고, 백성을 보호하는 호민관도 있었고, 이렇게 원로원도 보면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도 어때요? 바로 그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가 갖는 명상록 스토아 학파, 어때요? 욕심 없이 살고 항상 승천한 그런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그 신화도 같은 신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바구니에 담아 티베르 강에 떠내려 보낸다. 왕은 이 아이들이 신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신의 자손인데 버려서 이제 누가 기르겠죠. 57쪽입니다. 이후 아이들은 양치기 부부에게 발견되어 원래 신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양치기의 양자로 자라게 된다. 양치기는 아이들에게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죠? 신의 자식인, 신의 후손인데,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길러진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동화 이런데, 신화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인간이 태어날 때 본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본성이 바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본성은 신과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의 성령, 육에서 말하는 본성, 소크라테스에서 말하는 로고스, 석가가 얘기하는 불성,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우주적 잠재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태어나요, 인간이. 그런데 에고로 살면 어때요? 천박하게 살게 되죠. 이런 비유로 읽어도 되죠. 그래서 에고로 살던 인간이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걸 알고, 내가 기족이다. 신이 후손이구나 아는 거. 그 신의 후손이 바로 본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현대 심리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봐요. 그래서 누구나 고귀한 신분을 타고난다. 오리 속에 사는 백조가, 그죠? 백조 이야기 있잖아요. 오리 속에 사는. 자기가 백조임을 알게 되는 거.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면 남에게 맞추어 살면은 자기가 비범한 줄 몰라요. 자기만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좋겠죠. 그 아래에 보면 또 그런 부분 나오죠. 점쟁이는 로물루스가 새 도시의 적합한 건설자라고 선포한다. 이에 로물루스는 흰 암소와 황소의 쟁기를 메어 긴 도랑을 파고 그것을 새 도시의 경계로 삼다. 질투심에 휩싸인 레무스는 형의 길을 끊기 위해 조롱하듯 도랑을 뛰어넘었다. 결국 격렬한 다툼이 났고 레무스는 형 로물루스를 죽이려 했다. 방해에 나선 로물루스는
전쟁의 신인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광분에 몸을 내맡기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만다. 또 이제 동생을 죽이는 형제 간의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59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죠. 메무스가 질투심에 휩싸이게 된 계기는 점쟁이가 형에게 더 좋은 점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점을 내리죠. 지금도 이제 점을 많이 치지만은 옛날에 그 점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거였죠. 그 우리가 신화시대는 어때요? 신화시대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 뭔가 하면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존재죠. 이걸 샤먼, 무당, 사제죠. 이걸 한문으로 쓰면 잠깐 한자로 써보면 위에 하늘이 있어요. 밑에 땅이 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여기에 있어요. 나무가. 그 나무 옆에 사람이 춤을 춰요. 두 사람이. 이게 무당 무자잖아요. 이런 게 사제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춤을 추면서 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기운을 받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은 육체인 존재가 에너지의 상태가 되죠. 이 상태 되면은 이게 주파수가 어때요? 활발하게 돼요. 파동이.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깨뜨려 보고 이런 능력이 이제 깨어나게 되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마음이 가장 맑을 때 다른 사람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무당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춤을 추잖아요. 막 떨림을. 그래서 나중에 가벼워져서 작두에 올라가도 작두에 몸을 베이지 않는 가벼운 존재가 되죠. 이럴 때 이제 예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어떤 무당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당군 신학을 때 당군이도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군 왕궁에서 왕군은 이제 그 통치자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하고 그죠. 당군이란 제사장하고 왕검이란 통치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재정일치사회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제사장과 이렇게 통치자가 두 사람의 경우도 있고 혼자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옛날에 보면 우리도 중국의 천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왕이 직접 이렇게 나서죠. 물론 또 제사장이 옆에 있지만은 제사를 주관하잖아. 이런 게 그 제사, 그 의례 행위 이런 거 하고 같이 이제 샤만이 갖는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당시도 어때요? 점장이들이 있잖아요. 신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받았죠. 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신탁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 맞나? 무조건 믿지 않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정말 내가 최고인가 이제 질문을 다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자신이 똑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인 거예요. 신탁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성찰하는 거. 그러니까 신탁은 무조건 믿는 게 과거의 그 신화시대였다면은 그걸 의심하고 하는 거죠. 그 공자도 같죠. 공자 어머니도 무당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공자는 성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는 게 철학식이고 성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게 이제 신화시대였는데 여기서도 점쟁이가 했던 말, 바로 사제가 하는 말이죠. 그죠?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질투가 나는 이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이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형제 간의 갈등은 비교에서 비롯된 경우보다 비교하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왜 너는 형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왜 너는 언니처럼 옷을 단장 입지 않니? 왜 너는 다른 애들처럼 밖에 나가서 놀지 않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부모나 교사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에는 점쟁이가 이런 역할을 한다. 두 형제를 비교하면서 분란의 씨앗을 심었다. 그죠? 가장 나쁜 게 비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지배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 아름다워요. 산이 왜 아름다워요? 다 개성 있게 살아서 그래요. 누가 흉내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각자 개성 있게 살 때 멋있어요. 그때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아우라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풍겨요, 힘이.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아름답다고 할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그죠? 미모가 빼앗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만의 개성이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가 지배하잖아요. 공부를 1등부터 그 꼴찌가 천을 탁 매겨요. 되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정 매기려면은 딴 것도 매겨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놀이 잘하는 사람, 그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1등이 돼야 돼요. 누구나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더 못한 사람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분야마다 이렇게 그 권위가 있는 사이가 좋은 사이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 그 한용운 시에 나오잖아요. 복종은 달콤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지배한 사이는 복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뭐 고액가해 받아서 비밀 고해받아서 높아 이렇게 막 헐뜯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내가 다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가 희생양 이론을 펴요. 희생양.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는 희생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하나의 그 공부가 이제 지배하잖아요. 공부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부 1등 해도 스트레스 받죠. 치바다 올라올까봐. 밑에는 올라가려고 했어.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쏟아요? 약자한테 쏟죠. 그래서 약자를 찾다 보니까 최고 약자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왕따가 있는 거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해서 그래요. 그래서 왕따 이거를 뭐 처벌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학폭위를 만들어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학폭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왕따가 없는 듯이 보인대요, 학교 가면. 그래서 저한테 공부 오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왕따가 없대요, 학교에. 그런데 애들끼리 서로 무관심하대요. 서로 무관심한. 이렇게 그 왕따가 있는 거하고 왕따가 없지만 서로 무관심한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다 참혹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걸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도 교육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성을 발휘하고, 그죠? 그 개성 있게 사는 거를 어느 정도 사회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을 자력이 길렀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큰애는 그 자력이 기르면 재능이 나타나요. 큰애는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림 그리고 미술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애는 계속 놀았어요. 잘 놀아요. 케어라고 어디 가도 잘 어울리고 지금도 어디 가도 잘 어울리고 사회성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계속 놀았으니까 직관이 뛰어나요. 그 책을 안 보니까 지식은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래서 요즘 이제 2030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애도 이제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얘기해 보면 저는 아빠지만 아빠로서 이렇게 놀래요. 직관. 책을 안 읽었으니까 직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문학 지식을 좀 이렇게 가미하는 거죠. 애가 최소한 지식은 이제 배울 필요가 또 있죠. 그걸 또 아직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아이가 이렇게 사회성이 어디 가도 거기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사회성 없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못 맞추잖아요. 요새 뭐 낄끼 빠빠란 말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빠빠. 이거 이제 최고 중요한데 이걸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각자 개성 있게 우리 작은 아이는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해서 또 회사 생활 잘하고 사람들 어디 가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직관이 있다 느껴요. 우리 아이 자랑이 아니라 인간은 그런 능력을 타고나니까. 그죠? 잘 노는 건 재능을 안 보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야말로 얼마나 큰 재능이에요. 잘 노는 사람이 있어야지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도 할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할 수 있고 각자 재능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어떤 영업을 잘 되고 어떤 계획을 잘 짜야 되고 잘 노는 사람은 그 사람들 화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필요해요. 다. 모든 사람은 존경하고 다 존경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사회가 안 해주니까 부모도 못 하는데 전 부모는 해야 된다 봐요. 그렇게 아이 장래를 위해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의 개성도 살게 해줘야 된다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에 대해서 개성 있게 사는데 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는 분이
분들이 이렇게 2030들 보면 각자 재능을 살리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해요. 뭐 연극이라든가 뭐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꿈을 꾸고 살아요. 근데 꿈을 꾸고 사는데 힘든 게 이제 그 기본 생활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사회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게 대한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길택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아버지 1, 임길택. 말 한마디 없이 불쑥 들어오시어 그냥 앉아만 계시는 아버지보다는 오늘처럼 술에 취해 흥겨워하시는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며 눈 흘겨도 못 들은 척 흘러간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하십니다. 옆방 이불 속 잠든 동생 배 누워 나도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불러봅니다. 참 좋죠. 이 시를 쓰신 임길택 시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죠. 탄강마을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순박한 면을 이렇게 잘 잡아내셨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때요? 잘난 부모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부모죠. 친구가 되어줄 때 어때요? 세상에선 인정을 못 받는 부모라도 아이는 부모를 인정을 하죠. 부모가 부모를 인정하고 아이한테도 인정을 받는 아이. 이 아이는 평생 잘 살아가요. 부모님이 죽어도 아이 가슴속에 부모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아야 되죠. 우리가 부모는 끝까지 아이가 큰 힘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친구 같으면 된다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는 뭔가 잘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애 입장에서. 저도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글도 모르셨지만 저한테 화낸 기억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뭘 할 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준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날 지켜보면서 내가 가는 걸 항상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이렇게 살아갈 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 부모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